네, 오늘 해시라이브 149번째 순서 법조 카르텔 개혁 시리즈 제3탄 이국훈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뭐 본격적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사법감시센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차례나 걸쳐서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 중에 이제 어제는 소장님이 나오셨고요. 또 그제는 이제 어제가 아니죠. 그제하고 이제 그제 우리 공동대표님이 이제 나오셨는데 실행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간사님들이 저 부탁하는 일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사법감시센터에 참여연대 회원이신 분도 계시고 회원이 아니지만 전문가로서 이제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실행위원으로 계시고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하셨거나 아니면 특별히 관심이 있는 주로는 법학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변호사님들 중에도 인권에 관심이 있거나 사법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참여연대가 그 뭐 모든 분야를 또 물론 포괄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시민단체이기도 하지만 되게 이제 또 특히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야가 요 사법개혁 관련된 이제 분야 또는 법조 관련된 분야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경제정의에 관련된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이 사법감시센터의 활동 중에 보면 이제 검찰 보고서 시리즈를 이제 단연간 내오셨었고 지난번에 검찰개혁 보고서지 3년간의 것을 또 묶어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래서 사법개혁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셨는데 검찰개혁이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우려하시는 부분이 혹시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제 이번에 특히 그 정부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내놓은 중수청 법안 안에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하고 아마 오늘 조금 뭐 해명을 한다고는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법문상으로 보기에는 마치 이원적인 구조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게 시민들의 이 영린을 건드렸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영린이라는 말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일종의 그 신분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차원의 시민혁명적인 그런 차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법률가들이 특별히 이제 아주 그 소수만을 선발하던 그 사법시험이나 과거에 고등고시 사법과 이래로 한 번 시험 잘 봐서 합격이 되면은 팔자를 고치고 아예 그냥 별도의 다른 신분인 것처럼 되는 그런 체제가 오랫동안 운영이 됐고요. 사실 그분들만 판사나 검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법 권력을 사실상 독점했던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검찰이 정권을 차지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지금 뭐 어저께 사형 구형을 받을 정도의 참극이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 안에 바로 그 사람들은 수사사법관이라고 해서 윗자리로 가고 일반 전문 수사관들은 그러면 그 밑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뭐 머슴 노릇하라는 거냐? 일종의 이런 어떤 구도가 딱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좀 격앙된 반대가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정부 쪽에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좀 적어도 이원적인 구조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전달됐다가 아니고 아예 제도로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사법관이라고 하는 그 명칭부터가 오해를 불러오기 딱 좋기 때문에 좀 빨리 포기하시고 전문 수사관들로 만들어진 소위 일원화 조직 안에서 실력에 따라 가지고 공정하게 승진도 하고 또 윗자리에 간 사람은 적법성 통제를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 열심히 또 수사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당장 우리 이봉호 활동가가 수사사법관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판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 명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명칭 자체도 명칭 법관이라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부안이 가진 좀 숨겨진 의도는
검찰 개혁 때문에 실망한 검사들에게 네. 좀 당근을 던져주려고 소위 말해 중수청으로 오게 꼬시려고. 네. 그래서 사실 헌법에도 맞지 않는 사법관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조금 중수청으로 유도하려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법관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게 실제로도 판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법부는 법원이니까. 네. 그래서 사법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죠. 의도가요. 그 우리나라의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그렇죠. 판사가 행사해야 될 권력을 그 대신 행사하는 특징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네. 기소 독점주의, 점. 그다음에 기소 편의주의. 네. 죄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봐줄 수 있는 그 권한이죠. 기소 유예권이라고 하는 거. 그건 사실은 판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행정부에 있는 검사가 같은 시험 출신이라고 해서 행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표시를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을 해서 그 수사 기소를 분리한 다음에 검사는 기소만 해라, 수사를 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는 준사법기관 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용어를 써서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법관이다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글쎄요, 그 사법개혁하기 문재인 정부 이전 정도가 아니라 네. 80년 전에 우리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졌던 그 체제를 그대로 만드는 꼴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니고 네. 정부에서 그 말을 만들어냈던 분들이 스스로 어떤 지금 선입견 속에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은 그 말을 했다. 그 어떤 좀 틀을 깨야 된다. 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무의식이 좀 드러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용어를 법안에다 넣은 사람들의 그렇습니다. 무의식이. 네. 무의식과 의식이 다 같이 들어가죠. 하긴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럼요. 거니까. 네. 아니, 제가 너무 혼자 진도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번 검찰개혁 정부안에서 눈에 들어왔는데 별로 언론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중에 수사 대상 범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위를 구대 범죄로 해놨는데 늘렸잖아요. 확 늘렸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는 별로 지금 이렇게 막 네. 쟁점으로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더 이게 민감하게 제 눈에 보였던 거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러니까 사실 한 2, 3년 전이죠. 그때 원래는 부패 경제 등으로 돼 있잖아요. 네. 검찰청법에 형소법이랑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부패 경제 2개밖에 안 되는데 그 뒤에 등자 하나 붙어 있다고. 예. 한동훈 장관 시절에 그걸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등이니까 다른 거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개를 막 다 갖다 붙여놨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때 등을 한 글자를 이용해서 붙여놨던 범죄들이 이번에 그 구대 범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네. 정치인, 공직자, 마약 네. 이게 정확하게 한동훈 씨가 넣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일이 좀 잘못된 이유를 저는 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동료 공무원들인 현재의 검찰 안에서 이제 놀게 되는 검사하고 수사관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거냐, 그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면서 어떻게 이쪽으로 옮겨오게 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종의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중수청은 이제 공소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사법기관이 아니고 그냥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기소를 분리해가지고 수사기관을 만드는 거는 그 기본 관점이 기본적인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하는데 네. 경찰이 일반적인 것을 하고 특별히 강조해야 될, 집중해야 될 어떤 그 수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공무원하고 뭐 경제하고 그렇게 이제 잡은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있으니까 고급 공무원은 빼더라도 예. 그 분야의 수사를 공정하게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초점이 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의 유휴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거냐. 네.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구대 범죄까지 수사 대상 늘려준 것도 검사들을 좀 그렇죠. 꼬시려고. 3,000명 조직을 만든다라고 하고 그 3,000명을 놀지 않게 하려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객이 전도되었다.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사고가 난다. 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최대한 이해해 주신 거예요. 공무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보니까 검사들 자리가 이렇게 또 재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들한테 충분한 유인을 줄 수 있을까? 이 인력이 할 일들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대 범죄로도 늘리고 그다음에 법률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 유인책도 만들고 이렇게 때려 넣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 결과는 언제나 대단히 참상이 되고 있는 거. 그 안에 본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공무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논의하다 보니까 틀에 갇혀서 그런 거라고 굉장히 좋게 해석해 주셨지만 사실 많은 시민들과 우리들이 보기엔 저놈 검찰들 저거 또 권력 차지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지난 주말부터 우리 시민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일종의 분노는 네. 제가 보기엔 제도보다는 사람에 관한 것 같아요. 네. 기존의 검찰 조직을 그 연속선상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적어도 수사권은 주지 않는다. 네. 그걸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아마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고 계세요. 제가 차 좀 빼고 오겠습니다. 아니 나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저거 따릉따릉 울리는 게 무슨 소리야? 뭔가 했네. 네. 아. 제가 볼 때는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네네네. 예. 누군가 하나 실수를 했네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셨네요. 네. 아마 오늘 저희 방청객분들 중에 차를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주차 공간이 더 네. 협소해서 좀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 안 가져오셨어요? 제가 괜한 오해를 했군요. 선생님들이시라 다 차 있을 줄 알았어. 다들 차 안 들고 오셨어요? 그럼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은 다 누구 거야? 저도 그래서 다 우리 차인 줄 알았고. 저 그래서 불법 주차해놓고 왔거든요. 예. 어쨌든 저 왔습니다. 거의 없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녹화 2개를 연달아 하는 바람에 오늘 저는 엄지원 배우하고 이희준 배우 만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법개혁 검찰개혁 네. 여쭤보기 위해서 이국은 교수님 네. 모셔놨는데 이국은 교수님 배우 만나고 왔다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엄지원 배우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영화에서 뵀습니다. 예, 저는 오늘 실물로 보고 왔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었고요. 부러워. 아이고, 교수님한테 그런 거 잘하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헛소리 잘 받아주시네.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그러네. 근데 지금 우리 분노한 그 국민들의 심정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말이죠. 좀 근데 많이 화가 나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뭐 앞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있었던 것 맞아요. 같기는 한데 이번에 검찰개혁. 국민들이 정확하게 실망한 포인트를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 거? 저는 그냥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심지어는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도대체 누군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재판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는 그 다들 살고 계신 곳에 관할하는 검찰청도 있고 법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거기 계신 검사들이나 판사들 성함을 아세요? 모르죠.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생판 모르지. 우리나라에 그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자기가 잘못하면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될 검사나 판사가 누군지를 우리 시민들이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나중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심지어는 1심을 한참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저 판사 이름이 뭐라더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자동 판매기도 아니고 그 법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나 기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당연한 그런 세상이에요.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좀 알아보려고 하면은 너 왜 알려고 그래? 그렇게 합니다. 의도가 뭐야? 네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알고 나면 좀 허탈한 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고등학교 친구 사위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를 재판하거나 나를 기소하는 그 법관이 됐는가, 검사가 됐는가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법고시 붙은 사람이니까 뭐 요 정도만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그냥 시험 붙었는데 뭐 어쩌지 하다가 거기 왔대. 그냥 그거지. 그 사람이 나를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라는 질문을 해도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제 계속해 가야 되는데 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정당 권력을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는 데까지는 했는데요. 사법에 관해서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별다른 설명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런 상태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좀 본질적으로 크게 보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우리 일반 시민들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법관들 또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검사들이 어떤 자격으로 당신들을 수사하고 재판합니다라고 좀 설명하는 그런 목적도 그렇죠. 있다. 민주적으로 좀 더 설명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개혁 과정은 그런 설명들도 들어가는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 이 사람한테 재판받는 거, 이 사람한테 기소권을 주는 게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보다는 최선에 가깝구나. 내가 재판을 잘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지금 그 사법개혁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요. 수사기관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하고 그 조직하고 우리가 가진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혹시 거기서 막힌 데가 있다면 그걸 제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이 부분이 우리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추진할 필요, 그 검찰개혁도 사실은 그 안에 다 이제 포함되는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는 건데 그게 우리가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이제 차지해야 될 위치와 때로는 이제 범죄자나 이해 당사자, 분쟁의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될 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그냥 국가가 강한 권력이 너 죄 졌으니까 너 그냥 나한테 재판 받아, 나한테 수사 받아, 나한테 기소 당해 이런 식으로 그냥 쫓아가게 만들어 놓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좀 되짚어 보자. 네. 예, 라는 게 이제 이 개혁 논의에서 본질에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우습지도 않은 게 검찰 개혁 논의할 때도 검찰들이 늘 말하는 게 우리가 경찰이 수사 같은 거 이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불편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뭘 뺏어가느냐. 그다음에 오늘도 천대엽 행정처장이 약간 퇴임하면서 사법개혁의 논의의 뭐 최종의 어떤 목표는 시민의 어떤 안녕과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법부 스스로의 어떤 이해 당사자로서의 위치가 너무 강조돼 왔던 측면들 왜 우리 목소리를 안 들어주느냐 왜 국회가 지멋대로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태도들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이 총론적 가치 지향점이 무엇이며 그래서 강론으로서 이런 수단들이 개혁돼야 된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국은 교수님의 총론과 강론을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우리 법원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법원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전제로 사법 권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행사해야 되는지에 관한 경험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87년도에 헌법을 만들고 지금 그 구조화에서 법원이 계속 짜져 있는데 당시까지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는 그 80년도에 그 비상계엄 전국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마 법원에 준장도 아니고 대령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계엄사령부에서 네. 대령 정도가 하나 나와가지고 사법행정에 이렇게 저렇게 그 관여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김재규에 대해서 내란 목적 살인이냐 네. 그냥 살인이냐를 두고 당시에 대법원의 판사님들이 그 좀 의견이 갈렸어요. 그 중에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한 6분 계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계엄사령부에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하고 그중에 일부는 뭐 그 보안사에 데려가 가지고 좀 뭐 린치도 가하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뒤로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재규 씨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살해한 거에 대해서 예, 그 재판이 이제 전두환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거 틈만 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와서 법원을 괴롭히는 거다라는 식의 생각에서 그걸 못하게 하려면 사법의 독립이 확보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87년 이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이제 그 지금 있는 정치 권력은 적어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권력 아니에요? 그렇죠. 그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현재의 법원 구성원들에게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닌가.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계엄사령부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정도의 그렇습니다.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우리 헌법 103조가 그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에 관한 조항이에요. 근데 그 법관의 독립을 어떻게 이분들은 주장하냐면 헌법 103조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심판하는 거는 다 독립하여 심판하는 거니까 그대로 따르세요.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떠한 외적 견제도 있으면 안 네네. 돼. 그런데 헌법을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헌법을 말하고 있는 거는 주권자인 우리 대한국민이거든요. 예. 우리 대한국민이 그 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 법원에다가 사법권을 준 거예요. 네. 그래 놓고 법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자, 사법권을 가졌으니 법관인 당신들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 자의로 하면 안 된다.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 독립해서 해야 된다. 정치 권력이나 이해 당사자나 특별히 법원 안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독립해서 해야 된다. 103조는 법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당부하는 네. 경고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103조를 거꾸로 우리는 법관이니까 우리는 독립된 존재니까 건들지 마 라고 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거.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 법원이나 사법 관계자들이 민주주의에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다. 네. 법관들이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 대선 개입 논란 등등해서 대법원장하고 판사들 국회 청문회로 불렀더니 일단 부르는 것부터가 사법부 독립 침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극단적인 황당한데, 그런 문제. 그것도 황당한데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파기환송은 실제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절차적으로.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심지어 판결 내용도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개별 사건에 대해서 판사에게 묻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딱 그 사건을 맞닥뜨리기에 아니 너무하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적절히 이거를 반박할 논리를 못 찾고 있었는데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법관들이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관점에서 이제 헌법이 이제 주권자가 말하는 식으로 구성된 거니까 네. 너희들 일단은 독립시켜 줄게. 그리고 독립을 해준 이유는 잘하란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자 일단 독립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란 얘기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네. 우리 헌법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사법권을 맡겨놓고 법관을 누가 할 건지, 네. 그러니까 법관의 자격이 뭔지, 법원을 어떻게 조직할 건지는 법원 스스로 정하라고 안 돼 있어요. 그건 국회가 법률로 법률로 정한다고 정한다고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법권을 존중하는 틀 속에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법관의 자격도 만드는 거예요. 국회가 재판을 하면 안 되지만 예. 누가 어떻게 재판할지에 관해서는 제도를 만들 권한이 있어요. 다만 법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인사,
대법관의 인사, 그 외의 법관들의 인사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이 상당히 자세히. 자세하고 고심한 흔적이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 외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재판의 절차 등등과 관련돼서는 우리 그 헌법에 따르면은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대법원 규칙으로 만들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대법원 규칙하고 법률하고 서로 다르면 법률이 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부르면 재판에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면 와야죠. 당연하죠.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대리자인데 그럼요. 주권자의 대리자인데. 와야죠. 예. 네. 근데 나는 그거 얘네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안 온 게 아니라 그냥 안 온 것 같거든요. 그냥 핑계를 그렇게 댔을 뿐이지 그냥 나와도 할 말도 없을 것 같고 괜히 잘못했다가 발각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강짜를 부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게 예. 만약에 국회가 부르는데 안 나와 말이 안 되잖아요. 가령 뭐 쿠팡 대표가 국회가 부르는 거 안 나와. 그럼 막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관들한테는 이런 제재가 없단 말이죠. 뭐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뭐 이런 제재 수단이 없으니까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안 나온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헌법상으로는 예. 그 법관들 그 잘못하는 법관 그 비행을 저지르는 이런 법관들에 관한 최후 수단으로 갖고 있는 거는 탄핵 제도입니다. 네. 이 탄핵 제도가 사실 우리는 대통령에 2번, 3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탄핵 제도가 가장 그 근본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법관들이에요. 예. 법관에게 아주 강력한 권한을 주고 독립을 보장했기 때문에 네. 그걸 존중은 하지만 최후 수단으로 법관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사용을 안 해 왔죠. 굉장히 금기 시대 왔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 법관 탄핵 사례가 딱 하나 있잖아요. 그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 때 그것도 물론 기각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예. 네.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시도 자체도 한 번밖에 없었던 거죠. 네. 약간 이런 말은 좀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있으신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탄핵을 시켜야겠어.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갔어. 그럼 일단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앉아 계신 분들도 판사들 아닙니까? 그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9분도 네.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판사 사실은 이제 헌법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판사 출신들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건 이제 우리 87년에 헌법 만들 때 그 부분을 크게 생각 안 하시고 넣은 것 같은데 이제 헌법을 개정한다면 예. 특정 직군이 헌법재판을 다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9분 중에 글쎄 법관의 자격자는 한 뭐 4분 이하로 해서 어떤 과반이 될 수 직군도 없게. 과반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예. 지금도 사실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회가 마음을 먹으면 정할 예외적으로 법관의 자격을 넓혀서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사실 뭐 제가 헌법교수라서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 헌법교수 중에 헌법재판관이 된 예가 아직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해외 이제 헌법재판소에는 있는데. 거의 뭐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안 빠지고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화살을 좀 딴 데로 돌리는 감은 있습니다만 저는 국회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가 자신의 권능을 제대로만 써도 그럼요. 그렇죠. 네. 현재의 이런 좀 쓸데없는 반란들은 제재할 네.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약간 주저하고 있는 면들이 있는 거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끼리 예.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렇죠. 형사사법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자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소위 정치의 사법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저 사람들은 이해 당사자이고 당파적으로 나누어져서 원픽으로 우리 앞에 올 건데 지금 국회에 나오라는 것도
그 중에 일방 당사자가 나오라는 거기 때문에 소위 재판의 공정을 위해서는 안 나가는 게 좋다라는 식의 말하자면 꼬투리가 생겨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좀 정신을 차리고 권위를 세우고 정치의 사법화를 자제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제 대법관들도 나오셔서 이거 좀 설명하십시오 하면은 나올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겠지.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나 판사들을 국회로 부르더라도 쉽게 말해서 여야 합의로 불렀으면 조금 더 정당성이 그렇죠. 생겼을 뭐, 수도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우습게 보였다는 거죠. 네, 그동안 그 정치의 사법화 때문에 그렇죠. 정치 사업화라는 게 우리 월요일 날도 논의하고 어제도 논의하고 그저께도 논의하고 그랬긴 했는데 이게 단순히 정치가 낮은 거라서 정치로 대충 이른바 짜웅으로 해결하는 게 정치고 사법은 그거보다 권위가 높아서 궁극적으로 저기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측면들이 있다는 국회 거죠. 스스로 네, 오히려 정치라는 게 훨씬 더 사법보다도 더 강한 권능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정치들이 딱딱 중요하게 결정하고 개별의 어떤 분쟁들은 사법이 결정하게 만드는 식으로 했다면 정치 스스로가 사법한테 물어볼 일이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악순환이네요. 네. 국회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정치 문제를 사법화하는 바람에 항상 판사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판결은 판사가 할 거니까. 그럼 판사 눈치 보다 보니까 사법개혁 한다 그래도 판사의 자격 같은 거를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지고 그럼 민주적인 개혁은 또 안 되고 약간 악순환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회나 우리 정치가 국회의 권능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믿지 않는다. 예. 그것도 재미있는 게 국회에서 이제 다선 의원들은 사실은 주견이 뚜렷하고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철학이 있고 이런 분들은 다선이 되기가 좀 어려운 풍토고요. 예. 그냥 무색무취한 분이 좋은 지역구에서 좀 공천 잘 받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4선, 5선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6선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가지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론 좀 말씀드릴까요? 예, 이제 네. 강론으로. 그래서 이런 주권자의 그리고 민주적 그 대표자의 어떤 의지가 투영되는 사법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총론이라면 강론은 어떤 수단들을 택하시는 겁니까? 그 강론으로 제일 지금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야 될 거는 예. 판사를 과연 그 거쳐가는 직업으로 하는 게 민주공화국에서 바른 건가? 예.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음. 지금까지 우리 체제는요, 판사를 뽑아가지고 굴려 먹다가 중간에 이 판사가 나가서 변호사가 되는 구조였어요. 네. 전관예우라는 것도 다 그렇고요. 중간에 탈락이 되고요. 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면 중간에 세금으로 변호사 훈련시켜주는 꼴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체로 이제 로펌에 가는데 좋은 로펌은 그 세금으로 훈련받은 좋은 변호사 후보자들을 법원에서 데려가는 꼴이 돼요. 네. 과연 이게 옳은 건가?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판사를 한 사람은 그게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 되도록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그 관료제, 사법 관료제로 운영을 하니까 그 중간에 뭐 부장판사를 하거나 혹은 대법관을 하거나 이렇게 나가서 개업하고 변호사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사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일제시대가 끝났을 때 1945년 8월 달에 우리나라의 판사들 중에 90% 이상은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됐는데 재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5년도 10월 달에 미 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남한에 한 200명 가까운 판사를 한꺼번에 임명을 했어요. 예. 그 사람들 어디서 임명했냐면 그 일제시대에는 조선인 변호사였던 사람들로부터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변호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렸고 네. 그 변호사들을 막 여기저기서 이제 양산을 했어요. 일제시대 때 무슨 뭐 이제 서기하던 하던 분들 임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많이 양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시작이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또 이제 그 6.25 전쟁이 나고 그렇게 됐는데 재미있는 거는 요때 그 변호사 하다가 판사가 되신 분들이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우리나라 판사가 10년 임기예요. 예. 임기를 마치고 50년대 후반에 법원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시 변호사가 돼요.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그때부터 이제 판사 거친 변호사는 야. 일반 변호사랑 다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 전에 변호사 양산했을 때는 막 서기였던 분들 이런 분들을 급히 데려와서 양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변호사만 한 사람이고 예. 판사를 거친 사람은 또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까지 고등고시 사법과 사법시험을 통해 가지고 한 해에 30명, 40명 정도만 뽑아요. 예. 판사 자격 후보자를. 예. 판사를 그 사람들이 하다가 동기들하고 경쟁해서 얼마큼 올라가다가 자기가 더 못 올라가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관 예우의 시작이에요. 예. 아주 유서가 깊은 그러니까 학생. 진짜. 이게 전관 예우의 시작이에요. 어.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의 규모도 커지고 정부의 규모도 커지고 관료제도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지만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나가는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 전관 예우를 지금까지도 받아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의 폐해네요, 그럼. 이거를 저는 이젠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법조 일원화라는 말이 그건데요. 일단 변호사를 한 10년 시키고 그 10년 시킨 사람들 중에 잘 뽑아서 판사를 하고 그다음에 판사를 한 사람들은 부장을 하든지 뭐 고등법원 판사가 됐든지 간에 판사는 기본적으로 같은 판사니까 예. 재판하는 건 같은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판사로서 정년까지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인력 운영을 하면서 판사를 뽑자. 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장판사나 이렇게 승진을 못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평판사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년까지 남아 있을 수 네. 있게 하자. 대법관 하신 분이 대법관 마치고 다시 1심 법원으로 와서 예. 합의부에서 부장판사로 그냥 계셔도 돼요. 예. 안 될 게 전혀 없어요. 맨날 1심을 강화하자 그렇게 해놓고 대법관 마친 분들이 다 퇴직을 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 법원 앞에서 그 저 전방 열고 도장값 받는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니까 이거는 도대체 사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기본적으로는 한 번 판사가 되면 가능하면 판사를 한 40대 정도에 하고 예. 판사가 됐으면 끝까지 판사하는 거다. 예. 그 풍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영국이나 미국은 되게 그렇게 하는데 예. 일본도 그렇게 해요.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판사를 했는데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 부끄러워해요. 되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네. 아니 그럴 밖에요. 아니 그 중립적인 자리에 있다가 변호사가 되면 한 편을 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건 말하자면 그레이드 다운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산이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돈을 많이 벌. 되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일과 네. 예, 자신의 어떤 그 명예라든가 어떤 직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일로 이제 투 트랙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판사라는 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네. 힘들죠. 판사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아무리 잘해도 0.5예요. 어. 근데 1보다 작은 수는 계속해서 곱하면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수학도 잘하시네요.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더 해야 되나요? 곱해야 됩니다. 곱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있자 판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친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또 이해 충돌 막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이해 충돌도 네. 많아지고 유현 씨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삼겹살도 많이 얻어먹고 점점 늘어나는 것 네, 같은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던데. 집판사님은 그러니까 판사직이 안 맞는 분이 아, 그렇죠. 애초에 판사하면 안 됐을 사람. 판사는 굉장히 외로운 예. 직업이고요. 판사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플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이 결국 판사 앞에 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서로 막 그 잘했다고 막
그 다투는 분들 사이에서 결판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판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직업인데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20몇 살짜리들이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1등, 2등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사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된 이런 풍토로 지금까지 왔어요. 예. 아, 저는 이거 판사 뽑는 거야말로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전 국민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로. 아, 얘가 본다고? 예, 예. 아니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슈퍼스타 ARS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물론 투표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건 찬성입니다만 판사의 자격이라는 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젊은이들이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 판사가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사회가 불우한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명예만 중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명예 뒤에 따라올 돈까지 중시하면서 그렇죠. 한 방에 그냥 원스톱 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판사를 하다가 네. 고등부장쯤 하고 나가면은 너 로펌에서 연봉을 얼마 받을 수 있다.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판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네. 근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판사하는 동안 계속 길을 닦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 문제가 심해지고 그렇죠. 있죠. 예. 지금 그렇게 됩니다. 네. 뭐 그 조이대 씨도 보면 아주 쉽게 하던데 뭐 다 읽지도 않고 그냥 얘기했다 안 그래도.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그럼 그냥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질문이 이제 한 가지가 이게 왜 판사를 하지만 이게 정년을 보장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이제 떨궈내는 제도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네. 파면 외에. 네. 그럼 이 사람이 떨궈지고 나면 변호사를 못하게 하지는 않겠죠. 네. 예.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은 줄 수 있으나 떨궈짐으로써 생기는 어떤 불명예는 솔직히 동시에 있으니 그 네.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변호사는 이제 의뢰인이 선택을 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의뢰인에 의한 통제가 됩니다. 근데 판사는 좀 달라요. 네. 우리가 그 국민들이 재판을 할 때 나는 누구한테 재판 받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법부 안에서 결국은 통제가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인생 경험을 쌓고 한 40살 정도의 이제 판사가 된 분들이 모여서 그들 안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중론이랄까요, 상식이랄까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이 법원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 할 때 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3,200명 정도 되는 판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판사들을 한 세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3,200명을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저렇게 배치해가지고 누구는 영월로 가고 누구는 목포로 가고 누구는 서울 서부에 남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아까 제가 우리가 누구한테 재판받는지 판사 이름을 모른다. 우리는 그게 정상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판사가 맨날 옮겨 다니기 때문이에요. 네. 포항에 판사님들이 3년 정도 있으면 다 옮겨 다니시. 네. 제가 포항에 사는데 네. 과연 이렇게 옮겨 다니는 판사들한테 재판을 받는 게 최선인가 물어봐야 돼요. 네. 어떤 판사님들, 어떤 검사님들은 맨날 옮겨 다니니까 포항의 길도 몰라요. 그리고 잠시 와 있을 곳이라고 또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겠죠. 네. 그래서 뭐 근데 거기 계속 있으면은 무슨 뭐 지역 유지들하고 뭐 결탁이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역 유지들과의 결탁은 옮겨 다니는 판사이기 때문에 더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항에 잠시 왔던 이 판사가 나중에 대법관이 될 수도 있고 네.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대검에 갈 수도 있고 검사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이 그 유착 관계를 만들어 놓자 예. 이런 식의 이해관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는 그건 전혀 다른 논리예요. 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계속 살면서 여기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네.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판사는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 가장 오래된
그 구성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죠. 판사는 옮겨 다니지 않아요. 자연스럽죠. 기본적으로는. 특히 영미권 영화 같은 게. 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나오는 저지라는 맞습니다. 영화가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은 세상을 영어로 배웠거든. 네. 아이언맨이 판사를 하고 있네. 그렇지. 그 아들은 변호사가 돼서 돈 밝히는 속물 변호사가 됐는데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판사야. 근데 이제 이 아버지한테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뭐 고향으로 돌아가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만 봐도 그 그렇습니다. 지역 진짜 남의 집 밥 숟가락 몇 개인지까지 다 알죠. 그렇죠. 예. 그 아, 거의 어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예. 그 영화 뭐 한번 이렇게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다음 주 영어 전과장이 정해진 겁니다. 다음 주 영화가 정해졌습니다. 예. 근데 말씀해 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과제 같네요. 근데 그러면은 지역 소위 말하는 향판들이 꼭 나중에 대법관이 안 돼도 그리고 순환근무 안 하고 여기 계속 이 지역에 내가 있어도 될 만한 뭔가 유인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게 의무로 주어지거나 그만한 보장이 되거나. 그런데 지금요 좀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 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법원 안에 여성 판사님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위 경향교류라고 그래가지고 예. 서울에 얼마 있으면 반드시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그 일종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 판사님들은 이제 자녀들도 계시고 또 가사도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요. 반면 지역에 계시는 판사님들 중에도 나는 서울에 안 가겠습니다. 예. 라고 해서 일부러 향판을 자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지금 법원 전체를 한 세트로 운영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면 법원 전체의 인사가 어려워져서 지금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향판 제도 자체를 공식적으로는 없앤 상태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양당 간의 선택을 이제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고등법원 관할구역 정도 안에서 그냥 판사님들은 한 자리에 계시는 걸 전제로 예를 들어서 대구고등법원 안에 자리가 한두 개 생겼으면 그 판사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꼭 오디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인사를 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새로 그 지역에 새로 뽑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답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건 이제 일반 민형사 재판이고 전문성이 있는 재판은 전국적으로 전문 법원 체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네. 생각합니다. 서로 그렇게 되더라도 문화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또 바뀌지 않는 한 그냥 한 10년 40대 돼서 이제 50대까지만 판사하고 요걸로 이제 키운 어떤 이력으로 한 50대부터는 돈 벌 생각으로 다시 나오는 이 구조를 만약에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면 이 제도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장 우수한 사람이 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우리 법원부터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 우수하다는 건 공부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나이 40 정도까지를 살다 보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 재능이지만 그건 하나고 사회적으로 균형 감각이 있고 가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에 있는 분들이 헌신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판사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랑 같이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도 이제 법원에 별로 남아있지 않고 다 나온 셈이 됐는데요. 술은 잘 사시나요, 그분들? 로펌에 계신 거 아니에요? 보통 지금? 로펌 가시면 제가 술을 잘 안 마셔서 그런데 이야기를 좀 최근까지 들어보면 예. 지금 법원의 가장 큰 고민은 형사 재판을 판사님들이 안 하려고 한다. 예.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 형사 재판들 중에 아주 민감한 재판들 예. 같은 경우에는 해봤자 득이 안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 재판부를 어떻게 꾸려내느냐가 법원장들의 가장 큰 마음속의 짐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판사가 형사 재판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좀 무서운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비슷하네요. 의사가 수술을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랑 그러네. 네, 판사가 형사 같은 경우 핵심이 되는 어떤 재판을 안 하려고 하는 거랑 의사분들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공의대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판사는 아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좀 맡겨드린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나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뭐 어떤 임지에는 안 가고 싶고 형사 사건은 안 하고 싶고 그냥 좀 가능하면 쉬운 사건만 하고 싶고 아이고 이렇게 되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빨리 판사를 그만두셔야죠. 그러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50대 정도 돼서 나가서 개업하려는 분들은 나가려면 나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라리 나가주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이제 이념형을 예. 말씀드린 거고요. 예.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 2007년도에 우리가 로스쿨 법을 통과시키고 2009년에 로스쿨 제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로스쿨 제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한 30년 정도를 거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법체제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제 시점이 됐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법원이 한 3, 4년 전에 이 원래 계획은 이제 연차를 거쳐 가지고 10년 변호사 생활을 한 사람들로부터 신규 판사를 이제 임용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7년으로 연장되는 시점에서 이 분들이 5년으로 줄였어요. 오히려 줄였군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5년으로 줄이는 거를 동의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하다만 꼴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갔었는데요. 그때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제일 핵심은 뭐냐면 5년 차가 되고 나면 대형 로펌에서 7년 차 정도에 이제 파트너로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를 되게 결정하나 봐요. 그래서 7년까지 늘리면 법원 안에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가 못된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법원에 들어오게 된다. 예. 이걸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5년 차에 뽑아야 대형 로펌에 주니어 파트너로 승진할 만한 인재들을 법원이 데려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상한데 예. 생각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현실에서 많이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저는 그때 좀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거를 실력과 능력이라고 이제 보는 그치. 겁니다. 꼭 대형 로펌에 갈 사람들을 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서도 네. 제일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승진이 가능한 놈이 우리 판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대형 로펌에 갈 변호사가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우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똑똑한 사람, 쟤는 그 공부 잘하는 사람, 이 법원에 와야 우리 법원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법원 리더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빨리 버리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로펌에서 주니어 파트너로 승진했다가도 나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네. 특별히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일로는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구나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10년쯤 지난 다음에 나는 좀 공부를 더 하겠거나 변호사는 못 하겠고 나는 이제 좀 국가를 대리하는 공적인 정의에 좀 투신하겠다. 네.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예. 2011년 이후에 잘 해오다가 법원의 지금 이 내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5년으로 줄이고 거기에서 멈춰 있어요. 네. 그것도 국회가 약간 밀린 거네요. 그럼 그 법원 내부 논리에 국회가 동의를 해준 거니까. 국회가 논리에 밀렸다기보다는 국회가 좀 다른 목적으로 동의를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요. 네. 예, 우리나라 그 의사니 이런 검판사 같은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이 이렇게 예전부터도 그냥 시험 잘 보는 게 능력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위기가 계속돼서 이 공공의식에 대한 신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과를 선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런 식으로 돈 버느니 나는 안 벌고 만다.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미덕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쪽 믿지는 않는다 애초에.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거 실력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것일 뿐이야. 이런 식의 태도가 상당히 있다고. 근데 그 공공성에 대한 어떤 열정, 예. 이 없는 사람이 판사가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예. 판사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법원 지도부부터 좀 바뀌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해요. 본인들이 엘리트 판사들이시니까 네. 일찍 시험이 붙고 또 상당히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네. 소위 이제 그 예. 일진이 다른 뜻으로도 쓰는 걸로 아는데 이제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라서 예. 법원은 최고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최고의 개념이 공공성과 시민적 상식의 입장에서 재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하면 그냥 그 겉멋이 아니고 그 법관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법관들끼리만 하지 말고 이 시민적 상식, 헌신성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그 인사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좀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단 뭐 법원 지도부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법원 지도부는 뭐 대법원장, 뭐 대법원 14인, 뭐 그리고 법원 행정처. 여기는 좀 삿된 말입니다. 이쪽이 바뀌기는 좀 그래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이게 이제 참여연대의 기본 원칙이고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면은 어떤 구성을 그 지난번에 노리고 이제 계십니까? 노리고 자리를 노리시는 것 같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좀 약간 노리시는 것 같아요. 교수 출신도 넣어달라는 거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예, 그 사법행정위원회가 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행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런데 그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이거든요. 행정처분은 쟁송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재판의 대상이죠. 소송이 걸리면 결국 맨 마지막에는 대법원으로 오는데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본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판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네, 여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사법행정위원회 행정자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행정처분, 행정행위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렵게는. 그러니까 이게 사법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행위도 아니고 법원에 의한 판단행위도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반 조직들이나 행정조직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네, 예산 갖다가 뭔가 그렇죠. 설치하고 이런 거죠. 인사 예산이죠. 예, 그러면 그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자기가 한 일로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버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이 딱 그 꼴이라는 거죠. 딱 그 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이 차라리 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 대법원장은 재판부에는 끼지 않는 걸.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사리에 맞다고 예.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게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대법관 중에서 처장을 임명하지 말고 예. 법률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법행정을 하는데 법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법관 인사위원회를 따로 꾸려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인사를 하도록 하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사법행정의 양이 무슨 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행정처럼 그렇게 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사법부를 운영하는 거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네. 사실은 뭐 우리는 호적이나 등기나 이런 것도 다 법원에서 하는데요. 예. 원래 그거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법원에서 판사가 경매도 하거든요. 근데 경매를 법원에서 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일반 행정기관에서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좀 빨리 다 덜어내고 법원은 판사님들은 재판에 전무하시고 사법행정은 좀 그 전문가들이 하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노려서 드리는 말씀은 근데 아니고. 이거를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 있는 그쵸. 거잖아요. 심지어는 사법권은 사법부에 속한다라고 하는 헌법의 조항을 인사권까지 포함한 사법행정권들이 다 사법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건드면 위헌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어딘가에 있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셨지 않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이 되셨을 때 사법감시센터에서 이분이 내린 판결을 이렇게 예. 해봤는데 대법관을 하셨어요. 대법관 할 때 판결했는데 그 이전에는 판결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왠가 했더니 예. 대부분 법원 행정처에서 행정 일을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일선 법원에 가셨다가 행정처에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력을 쌓아 오셨어요. 예. 이게 법원 안에서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아. 참 그러니까 웃기게도 법원 안에 예. 재판을 잘하는 판사가 아니고 재판하다가 중간에 사법행정을 했던 사람이 엘리트다. 네.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그 사람들이 대법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 버렸어요. 예. 지난번에 이탄희 판사 기억하시죠? 예. 이탄희 판사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행정처에 갔다가 이런 거 좀 해봐라라고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불거져서 이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던 것 이탄희 아니겠습니까? 판사는 사실은 엘리트 코스로 가고 있었던 건데 거기서 목격을 한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는 건지. 네, 그러고 그래서 보니 이탄희 판사는 굉장히 공적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판사 엘리트에 못 끼는 거군요. 뛰쳐나와 버렸으니까. 그 뒤에 이제 일종의 그 법원 안에서 유배를 당했다 할까요? 예, 예. 그런 그걸 겪다가 결국은 법원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정치로 와서 국회의원 한번 하셨죠. 예. 저는 이탄희 판사 같은 사람이 재판만 잘하는 방식으로 예. 국민들의 이 지지를 받고 그래서 최종법원 판사가 되는 그런 사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어느 정도 로스쿨 제도가 막 시작된 다음에 좀 그래도 좀 돼가는 분위기였는데 이 법원이 못하겠다는 걸 민주당이 동의해주는 바람에 지금 중간에 스톱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양당 간의 결정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영미식의 체제로 이제 조금씩 옮겨가는 거 그것밖에 답이 없다 하는 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기타 강론도 있으실 텐데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법조 일원화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잡아놓긴 했었는데요.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은 물론 주시긴 했습니다만 이 법조 일원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보통 분들이 듣기에는 검사 동일체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저기들끼리 똘똘 뭉치란 얘기야. 이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오히려 개혁의 핵심적인 어떤 줄기가 돼야 되는가라고 네.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법조 일원화는 이제 그 법률가들끼리 설명할 때는 그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판사를 임용하는 체제다. 예. 그래서 모든 판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게 그래서 변호사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게 한다라는 의미로 법조가 일원이 된다. 하나의 근원을 가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법조 일원화가 중요하지만 이 법조 일원화만큼 중요한 게 이 법조 일원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와 견제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 자기들끼리 판사 뽑는 이런 체제가 돼서는 안 돼요.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미국 같으면은 각 주에서는 심지어는 판사도 선출하는 데가 선거하는 데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연방에서는 선출된 두 권력, 그러니까 의회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이 서로 상의를 해서 임명하는 체제인데 저희는 헌정사의 계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선출하는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그 판사의 임용 과정에 시민적 상식을 가진 대표들이 좀 참여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지금도 이제 뭐 그 예를 들면 뭐 고등법원장 같은 거를 임명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자치의회에서 적어도 의견을 인사청문을 하고 뭐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정도는
되어야 뭐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은 들고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풀어가는 여하에 따라 가지고 급진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요거랑 조금 궤는 다릅니다만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공소청이 만들어지고 나면 지역 공소청장 정도는 시민들이 선거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예, 예. 하는 생각도 저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검사장 직선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소청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조 일원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예전에 막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사법고시 몇 명 찌끔 뽑아서 검판사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이제 돈 벌러 변호사 되는 방식이 아니라 뒤집어서 네. 누구나 다 변호사 자격에서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판사 임용 시스템으로 가서 정년이 보장되는 트랙으로 이제 만든다. 이게 이제 원래 목적인데 지금은 이제 로스쿨 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요 토대는 마련이 된 거죠. 네.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제대로 제도가 좀 정비가 안 돼서 그 정비에 제도 정비에 대한 안을 주셨고 그다음에 민주적 통제가 이제 먹힐 수 있는 행정위원회라든가 기타의 이런 법원장에 관련된 어떤 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함께 보완하는 것이 이제 사법개혁의 어떤 전체적인 틀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 판사는 우리 도시에서 가장 오래 이곳에 산 사람들 중에 하나다.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글쎄 이제 지역 그 토호들과의 유착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달리 보면 모든 시민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판사가 내린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셈이 되니까 다시 결론이 판사하기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아까 어떤 분께서 이국훈 교수님께서 이게 그 지방 분권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데 그 얘기도 좀 말씀 듣게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방금 말씀 나온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이 이제 있는 연결이 좀 됩니다. 네, 네. 지방 분권은 다시 한 시간을 다음에 그러면 네. 지방 분권 시리즈 팀 만들어가지고. 야, 그건 예. 사법개혁보다 더 모르는데 큰일 났네. 저는 일단 헌법에서 지방자를 빼자 이게 제 1번 주장입니다. 예, 네.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참여연대하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해서 지방선거 전에 지방 분권 특집. 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선거 전에 해야겠다. 선거 전에 해야 네, 되겠네. 선거 전에 해야겠네. 빨리 하십시오. 준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이국훈 교수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법개혁 문제를 다들 열망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전문가 영역이고 좀 권위가 이제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 막 화는 내는데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시민,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 과정에 우리들의 의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조언 말씀 주신다면. 저는 그 시민들이 그 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나 법률가들에게 이거하고 설명해 봐라라고 한 다음에 그 설명을 듣고 이게 이렇단 말이냐 아니란 말이냐 다시 묻고 마지막에는 그 설명이 납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뭐다라고 다시 이제 평가하시는 거. 시민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법률가들이 묻고 시민이 답하는 게 마치 정상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시민이 주권자고 법률가는 그냥 직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이 묻고 법률가가 답하고 그 답에 대해서 시민이 다시 묻고 평가하는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특검 재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판사마다 재판 진행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진관 판사하고 지기현 판사하고 서로 많이 이렇게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도 다 아마 비교하고 그렇죠. 평가할 거예요. 예. 저는 아주 기본적인 방향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심지어는 감동하실 수 있도록 설명할 줄 아는 법률가. 예. 그 법률가가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로 지명받고 또 이제 상급법원 판사도 되고 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첨언입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판사님들 대우를 좀 더 잘해드려야 됩니다. 네, 뭐 그 문제. 그 전자에서 대우를 잘하는 건 당연히 뭐 네. 필요하고도 정당한 일이겠죠. 가실 준비가 돼 있는
헌법 재판관으로 대법관으로. 저는 포항에 간다는 말이었어요. 아, 또 향판으로. 네. 자, 오늘 이국인 교수님 덕분에 또 많이들 배웠다고 되게 좋은 말씀도 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오늘 유튜브계 EBS로서의 해수비 역할을 톡톡히 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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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